중국에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이런 거대한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품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세계사의 흐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중에 아유 나는 관심 없습니다. 사실 적정기술 여기 오래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오래 해서 앉아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도 앉아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이 관심이 있건 없건 여러분의 미래는 글로벌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양대학에도 모든 강좌의 24%가 영어로 강의를 해요. 외국인 유학생이 4,000명에 이릅니다. 지금 많은 대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학창 시절에 좀 더 영어 교육을 강한다고 해서 많은 강좌를 영어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이 세계화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내가 이 얘기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그걸 리얼라이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로벌의 주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은 미국을 따라가고 유럽을 따라가고 하는 것만이 글로벌이 아니고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글로벌의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그런 눈을 가지고 그 제3세계 가난한 나라를 가봤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우리랑 같이 갈 건가 고민하려면 여러분에게 툴이 필요해요. 그게 적정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에서 연구원도 있다가 이제 귀국을 했지만 교수로 돼서 최근 몇 년 새에 여러 나라 가봤어요. 뭐 필리핀 가난한 지역도 가고 아이치도 가고 가봤는데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요. 베트남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역사라고 그러죠. 단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범당해서 역사적으로 원한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월남전을 빼놓고는. 월남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준비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글로벌한 마인드로 세상을 품을 생각을 갖고 있고 미래를 조망해 보겠다면 적정기술이라는 테마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감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적정기술 얘기를 물론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3세계는 그 적정기술이 필요한 제3세계는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건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라마다 다 달라. 내가 사실 한 대여섯 개국 가봤는데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적용했던 루 프린시플을 베트남에 적용할 수 없고요. 몽고에 적용했던 걸 여기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다. 한 나라 안에서도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도 프놈펜 같은 수도 같은 곳에서는 그런 니들을 못 느낍니다. 시골에 가야 이게 캄보디아의 실상이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적정기술 한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왕립대학하고 뭐 했다 그런 사람은 저 귀 딱 닫아버려요. 저 사람은 적정기술의 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 필요한 니드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니들을 아까 얘기했던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제너럴하게 내가 오늘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만 괜찮다고 생각한 게 내가 이게 사실 대학생들한테도 강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텍스트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번역할 시간도 좀 못 보고 이제 국제대학 중앙이고 굉장히 쉬운 영어니까 여러분 다 따라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후드죠. 후드. 여러분 제3세계가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제 후드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약 15%, 12, 13%
8분의 1 정도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무슨 뭐 시원한 바람의 얘기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곳에는 생존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적정기술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워터, 클린 워터, 세이프 드링킹 워터, 물 문제. 여러분이 전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도 꼭 물 부족 국가가 된대지만 특히 동남아 가보면 여러분이 참 예, 우리나라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적어도 물에 관한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이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베트남 중학교입니다. 베트남 중학교고 내가 갔을 때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베트남만 해도 물이 있는데 수도가 꽉 안 나와요. 수도 나오는 곳은 많지 않아요. 아직은. 전기는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공사도 있는데 수도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물을 지하수로 끌어서 큰 탱크 올려놓고 물을 받아 먹는데 이게 콸콸콸콸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침마다 샤워는 상상도 못하고 쉬는 시간마다 쫙 줄 서서 저거를 받아 먹으려고 저 서 있는. 그리고 이게 마당에 세우는 거. 내가 세우는 건 아닌데 선교사님이 세우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거 어디 뭐 책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지금 베트남하고 거의 같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같이 석회성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물이 안 좋아. 일부 지역은 비소가 섞여 있어요. 비소는 왜 여러분 사극에 나올 때 왕이 신하 이렇게 저거할 때 주는 사약 있잖아요. 사약. 거기 들어가는 원소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쳐보면 캄보디아에는 물에는 비소가 섞여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캄보디아 사람이 아는 순간 캄보디아 국민들이 멘붕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몰라. 희한한데. 그리고 물 문제가 나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봉사하는 곳이 시아누쿠빈이라고 캄보디아 제3의 도시고요. 기본적으로 시아누쿠라는 게 국왕의 이름을 딴 곳인데 거기도 아주 시내만 하수도가 돼 있고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요. 하수도는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이렇게 차요. 상수도는 틀면 흙물이 나와요. 흙물이. 여기서 그래서 캄보디아 간다고 10명이 지원했다 그러는데 캄보디아가 어떻게 돼요? 도착하는 순간부터 올 때까지 절대로 물을 사서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양치도 물 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교육할 때 대원들한테 합니다. 절대로 물을 사서 먹으니까 부부가 다 공급해줘요. 내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갔는데 한국 식당에 갔어요. 올 때쯤 돼서. 그래서 이제 설마 그러고 이제 한국 식당 가서 그냥 거기서 식당에서 주는 물을 따라서 한 모금 딱 마시는데 옆에 선교사님이 약간 교수님 마시면 안 되는데 한 모금 딱 먹었거든요. 좀 더 설사했어요. 많이 마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양치질도 뭘로 해요? 물 사서. 그러면 교수님 가난한 나라에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면 물이 종류가 많아요. 150원짜리 물 한 병에 1,000원짜리도 있어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그 150원짜리 해요. 조금 자연스러워서 500원짜리 이렇게 하고 우리 대원들도 한 200~300원짜리 해요. 그리고 현지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냥 먹어요. 저게 바로 뭐예요? 이거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프놈펜에 가면 못 봐요. 없어요 저거. 근데 조금만 시골에 가면 시집마다 저거 다 있어요. 저게 뭐예요? 빗물 받아두는 통이에요. 물이 없고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게 좀 닫아뒀죠? 저걸 열고 빗물을 받아요. 빗물을 받아서 끓여 먹어요. 그리고 안 더울 때 그냥 먹어요. 그리고 저거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 괜찮니? 봉사하면서 애들이 와서 너 괜찮니? 그러면 배를 톡 붙이면서 우리는 여기 훈련돼서 괜찮아요. 그럼 먹어요. 저거 어떻게 먹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 비소가 있다니까 좀 지지고 이게 캄보디아 현실입니다. 베트남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재밌게 이제 내가 의료팀을 같이 가면 석회송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먹으면 어때 돼요? 이빨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치과가 가장 인기 있고 치과가 가장 많은 환자를 봐요. 동남아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것도 되게 돌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콘크리트 찍어서. 자, 물 문제 이 정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캄보디아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 문제여서 캄보디아에는 물 관련된 적정 기술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 물 얘기를 하면 잠깐 이거 나무 얘기. 그다음에 하우징. 이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전 세계의 약 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에서 못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냥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 농촌에 살고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도시에 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산업이 일어나면 많은 시골 사람이 공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장 주변에 가난한 마을을 형성하면서 엉성한 집을 짓고 살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방에 가면 버려진 집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 엄청 열악합니다. 내가 이제 그 IT에 갔을 때 지진이 났었잖아요. IT는 워낙 가난한 나라인데 IT가 지진이 엄청 크게 와서 대통령궁이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간 게 IT 지진 나고 2년 있다 갔는데 대통령궁이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어. 대통령이 딴 데 가서 지금 못 본대. 왜 그러나 이때 돈이 없어서. 그 나머지는 어떨 거예요? 엉망이죠, 그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수많은 이재민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텐트야. 정말 텐트. 우리 여러분 있죠? 그죠? 산에 가면 치는 텐트. 거기에 쭉 살고서 주거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뒤에 이제 보여주겠는데 유엔에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집을 하면 제대로 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지어놨어요. 시범적으로 지어놨는데 한 100채 지어놓고 여기 한 200~300명, 300~400명 살고 수천 명은 그냥 텐트에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또 도시화에 의해서 도시 분규에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지 못하는데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더 열악해지는 거죠. 이게 열악해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헬스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 건강 이 부분이 엄청나게 나빠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수면제 제대로 못하고 더러운 물을 먹게 되고 더러운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고 오물에 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헬스케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까도 잠깐 그냥 넘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 문제예요. 물 문제는 모든 가난한 지역의 질병의 80%가 더러운 물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공감하고 여러분 이거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도 미얀마도 가고 캄보디아도 갔다는데 거기서 거기 가서 뭘 볼 건가?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캄보디아 가서 프롬펜 시내만 돌아다니고 오고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좀 가난하네 이거밖에 없어요. 좀 불편하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일이 없어서 일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 모두가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듀케이션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4명 중에 1명이 전 세계 4명 중에 1명이 뭐예요? 글을 못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4명 중에 1명이 그 다음에 또 4명 중에 1명이 중학교를 못 가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가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가는 캄보디아 그 지역에 가면 캄보디아도 국가적으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 반은 안 가. 그리고 관광기관은 학교 안 다니고 돈 번다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리하면 더 많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공감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그들과 같이 하려면 이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거고 이런 곳에서 그들의 니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런 공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그죠? 이런 에듀케이션, 이거는 공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 현지에서의 적정 기술의 문제는 이름이 기술로 붙었지만 전 영역에서 경제, 경영, 심지어 관광 쪽에서, 관광도 뭐예요? 우리가 가는 예를 들면 시아누쿠비는 굉장히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잘 살게 하는 것은 관광으로 로컬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광학과 교수가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나는 뭐 국가대학 갈 게 아니니까 적정기술 관심 없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전 영역에서 제3세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공감을 통해서 개발된 것이 적정기술인데 조금 적정기술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어로 좀 써있는데 low cost solution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68억 인구 중에 58억이 현재 우리가 당연히 쓰고 있는 과학기술 프로덕트나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지금 이것도 벌써 몇 년 된 얘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68억이 아니라 74억이에요. 그래서 적정기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he other 90%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도 그 말이 쓰는 게 적정하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는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 좀 디자인 for the other 90% 한 겁니다. the other 90%이 바로 뭐예요? 요 90%입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갑시다. 적정기술이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어포더블하다는 게 뭐예요? 값이 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비싼 기술은 적정기술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루에 1불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30불짜리 적정기술 프로덕트를 만들어 준다면 난센스죠. 그렇죠? 그래서 어포더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서스테이너블 해줍니다. 서스테이너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주고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술도 주고 프로덕트도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계속 뭐예요? 서스테이너블하게 운영하고 이윤도 남기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정기술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 네 개 벗어나면 적정기술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 이게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나한테 갖고 와서 자기네가 아주 좋은 기술을 가졌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동남아도 다니고 그런 거 아니까 적정 기술인 것 같은데 동남아에 좀 팔 수 없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죠, 그죠? 하루에 1달러 사는 사람들에게 막 1억짜리 제품을 갖고 와서 팔려고 하면 이건 적정 기술의 적자도 아닌 것처럼 사실은 나쁜 마음이죠. 그들을 그냥 커스터머로 생각해서 갈취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면박을 주고 보내곤 해요. 자, 뭐라고요? 일단 그 지역 사람들이 사서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과 프로덕트이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한 번 줬는데 딱 망가지니까 도저히 그 부품을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적정 기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딱 한 번 뭐예요? 고기 줬잖아. 그리고 먹고 끝났잖아. 난 가는 거예요. 적정 기술의 역사에서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아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히스토리적으로 얘기하면 원래는 1973년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슈마하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적정 기술의 원조는 누구냐? 간디입니다. 간디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했잖아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기 지역에 살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영국을 막 부흥하고 방적기계 같은 게 막 만들어지는데 자기네 나라도 그 기술의 혜택을 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영국의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방적회사의 제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물레로 짰던 제품은 경쟁력이 없어서 퇴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와,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빌리지 베이스 테크놀로지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때 간디가 막 활동할 때가 언제예요? 1920년대거든. 영국이 막 전 세계에 급부상하면서 뭐예요? 잠들지 않는 나라, 그죠?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부상할 때인데 간디가 보니까 그 영국의 식민지로서 혜택을 보지 않았더니 결국은 지역이 피폐되더라. 그래서 간디가 뭐냐? 다 필요 없다. 빌리지 베이스드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물레를 돌리자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실제 그 지역의 가네스 공업으로 물레를 돌립시다. 개발을 해요. 그런데 이 간디는 사실 그 시대에 저항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간디가 있었는데 잊혀진 거야. 그랬는데 이 슈마가 이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지만 여러분 이 사람도 공감했기 때문에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어느 날 앉아서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어디서 활동을 했냐? 주로 인도, 버마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냅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인도 사람, 가난한 지금 미얀마라고 돼 있죠. 버마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 계획도 해주고 플래닝도 해주고 막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은 뭐냐? 안 되겠다. 지금 이 나라에는 지금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이 하는 경제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제3세계는 사라진다. 그래서 아니다. 제3세계에 맞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1960년대 인터미디엇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서구는 첨단으로 가라. 우리는 중간 기술로 간다. 그래서 인터미디엇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인도와 버마를 경제개발시키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가 거부해요. 웃기지 마. 우리도 잘 살고 싶은데 무슨 인터미디엇 테크놀로지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로 이제 리젝트하는데 이 양반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인터미디엇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역사 교과서에 나올지 모르는데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납니다. 오일 쇼크가. 내가 그때 여러분 나이였어요.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갑자기 땔감이 없어진 거야. 연탄값 폭등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안 되겠다. 원자력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도입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우리가 연료가 없는 나라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나 버마 같은 나라에서 리젝했던 그것이 전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다시 리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제3세계가 가난한 나라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쓰는 것이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은 아름답다 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자기가 주창했던 인터미디엇 테크놀로지를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는 말을 바꿔요. 이름을. 그리고 처음에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이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쓸 때 이 슈마에게 가장 감명을 준 사람은 누구? 간디 그걸 되돌아보면서 간디가 맞았다. 스몰 이즈 뷰티풀 하면서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다시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하고 79년에 오일쇼크가 한 번 더 일어나요. 이런 과정 중에 의식이 있는 경제학자들,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이 어프로프레이트 테크놀로지야말로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유지하면서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겠나 해서 전 세계가 붐으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붐이 됩니다. 70년대, 80년대. 그러다가 한풀 푹 꺾여요. 그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인데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상륙해서